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어음수표법 들어갈 거예요. 어음수표법은 여러분들이 상법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해요. 보험법은 사실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지, 공부를 하면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음수표법은 그 자체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어음수표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어음수표법이 하나의 그 전체 프로세스거든. 근데 어음수표법은 이 전체 프로세스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부분이 이해가 돼.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부분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를 공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전체의 기본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회사법이나 이런 건 그렇지 않잖아요. 부분 공부해도 그때그때 알아갈 수 있잖아. 전체를 알면 조금 더 편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먼저 쭉 볼 테니까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한 30분에서 한 1시간가량 걸릴 수도 있어요. 좀 천천히 하면 1시간가량 걸리더라고. 한 40분 하는데, 요걸 지금 잘 드러나야 돼. 요걸 잘 듣지 않으면 앞으로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제일 핵심적인 사항들을 쫙 할 거예요. 자, 우리 어음수표법에서는 어음이랑 수표를 배우겠죠. 근데 어음에는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고 화나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어음법은 화나음을 기본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약속어음에 관해서는 저 뒤에서 화나음 규정을 전부 준용하고 있어요. 약속어음에 관한 규정 몇 개 왔는데요, 다 준용 규정이야, 보면.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거의 다 약속어음 갖고 할 거예요. 화나음은 화나음의 특수한 제도를 설명할 때만 얘기를 할 거고, 화나음을 얘기할 때는 화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약속어음 얘기할 땐 뭐 보통 약속어음 하죠. 근데 그냥 어음이라 그러면은 약속어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어음 먼저 보자고요. 약속어음.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물병, 이게 등장인물이 많아요. 이 어음수표는 전부 다 예를 갖고 설명해요. 이 예를 들 때 기본적으로 갑은 항상 발행인이에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을 갑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갑으로부터 어음을 받는 사람, 발행인으로부터 어음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을 수취인이라고 불러요. 얘가 이제 발행인. 그 다음에 수취인, 을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화나음이랑 수표에는 지급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급인을 병이라고 해서 여기다 쓸 거예요. 얘는 이제 수취인이고, 지금 수취인, 발행인, 지급인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병이 이제 지급인이에요. 얘를 지급인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수취인으로부터 어음을 양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A, B, C로 쭉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이초성 교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우선 약속어음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집을 한 채 사요. 집을 한 채 1,000,000원에 샀어. 그럼 1,000,000원 매매대금을 줘야 되겠죠? 이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 1,000,000원이 지금 당장 없어. 그래서 2020년 2월 3일 날 주기로 했어요. 2020년 2월 3일. 이 대금을요, 1,000,000원을. 이건 매매대금이에요. 이건 어음이 아니야. 근데 이 지급의 수단으로서 이 1,0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어음이라는 걸 하나 발행을 해줘요. 이 약속어음이죠. 이 약속어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약속어음금을 1,000,000원으로 정하면 이 1,000,000원이라는 금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1,000,000원이라는 금전 채권이 표창되어 있는 유가증권이에요. 약속어음이라는 거는. 그리고 채무자는 당연히 발행인인 갑이죠.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약속어음을 2020년 2월 3일 날, 2020년 2월 3일이니까 여기는 이제 지급기일을 2020년 2월 3일로 정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뭐 지급기일은 발행인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지급기일에, 여기 정해져 있는 지급기일에 이 증권을 들고 오면, 그러면 내가 1,000,000원을 지급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의미를 가져요.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그러니까 이 약속어음은 1,000,000원을
천만 원 금전 채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2020년 2월 3일 기다렸다가 매매대금 지급하면 되지. 이건 왜 도대체 발행하느냐? 요 지급의 수단으로서 이걸 도대체 왜 발행하느냐? 2020년 2월 3일 전에 얘가 이걸 유통시켜 갖고 투하 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예요. 이거 만약에 발행 안 하면 얘는 집 주고 얘도 집 어디선가 사서 줬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서 줬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집을 살려면은 사든 짓든 아무튼 얘가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 돈 들어간 걸 1,000만 원을 받아야 빨리 회수가 될 텐데 2020년 2월 3일까지 기다려야 되면 얘는 투하자본 회복수 못하고 넉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으면은 요 채권을 약속금 양도하는 걸 통해서 이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금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갑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매매대금 채권은 갖고 있어. 이건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어음금 채권을 별도로 취급하는 거야. 별도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매대금 1,000만 원도 받고 약속어음 1,000만 원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약속어음 채권 발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지급을 위해서 이 매매대금의 지급의 수단으로서 발행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2020년 2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약속어음 지급 제시 얘한테 돈 줘라고 이거 들고 와서 해갖고 얘가 돈 받으면은 이 어음금을 지급하면 얘는 이 매매대금도 지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어음 발행은 요거의 수단이기 때문에 요 지급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2020년 2월 3일까지 이걸 들고 있다가 그때 가갖고 갑한테 가서 야 2월 3일 됐다 어음금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약속어음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 전에 이거를 유통을 시켜갖고 투하자금을 회수를 해야지. 얘가 유통시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를 금융기관에다가 파는 방법이 있겠죠. 어음을.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를 주된 수익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1,000만 원을 2020년 이거를 은행에다 팔면 은행에서는 이 1,000만 원을 주고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사는 날로부터 2020년 2월 23일이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은행에서 책정하고 있는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로 요 금액을 할인한 금액, 예를 들어서 한 980만 원이다. 뭐 이렇게 980만 원에 할인한 금액으로 이걸 산다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목표로 하니까 기다렸다가 그때 1,000만 원 청구하면은 할인한 이자율의 이자만큼 그만큼 이자 수익을 얻는 결과가 되죠. 그렇게 팔면 돼. 팔아서 980만 원 정도 받아갖고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얘도 똑같이 이와 비슷한 결에서 어음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A로부터 차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을 때 A한테 그러는 거지. 야, 내가 지금 1,000만 원 당장 현금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갑이 발행한 약속어음 1,000만 원짜리 하나를 갖고 있다. 근데 약속어음이라는 거는 이거 만기가 지금 2020년 2월 3일인데 이거 들고 2020년 2월 3일 날 갑한테 가면 이 증권과 상환으로 갑이 1,000만 원을 지급해 줄 거다. 요 1,000만 원 지급의 수단으로서 내가 이거 줄게. 약속어음 줄게. 이런 식으로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약속어음을 양도했는데 약속어음 양도는 요 매매대금 지급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거죠. 나중에 A가 2020년 2월 3일 가서 갑한테 청구해갖고 1,000만 원을 받으면 그때 요게 결제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요것도 그때 결제되는 걸로 보지, 그때. 그런 식으로 유통이 돼요. 2020년 2월 3일 날 이런 식으로 쭉 유통이 돼요. 그러다가 2020년 2월 3일이 되면 그때 가서 최후의 소지인이 얘도 뭐 마찬가지로 뭐 배 사고 돈 줄 게 있으면 한다. 얘는 뭐가 있을까요? 집, 차, 배, 뭐 비행기 사고 돈 줄 게 있으면 어음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최후의 소지인, 어음의 최후의 소지인, 지금 요 예에선 C죠. 얘가 2020년 2월 3일 날 이거 들고 가서 갑한테 지급 제시를 해요. 지급 제시를 할 때는 어음을 반드시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서 야, 내가 어음의 최종 소진이다. 너 약속은 발행할 때 2020년 2월 3일 날 이거 들고 오면 1,000만 원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지? 지급해 줘. 라고 제시를 해요. 그러면 갑이 그걸 보고 이 어음과 상환으로 어음 돌려받고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어음 법률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원만하게 어음 법률 관계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2020년 2월 3일 날 만기에 얘가 지급 제시를 했는데 갑이 자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야, 나 돈 못 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의 전자들한테 야, 내가 만기에 이거 들고 가면은 갑이 돈 준다 그래갖고요. 이 비행기 팔고 돈 받을 거 있는데 돈 안 받고 어음 받았는데 갑이 안 준댄다.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대신 책임져 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 어음 법률관계에서 전자들 있죠. 전에 있던 자로. 걔네한테 대신 어음금 지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권리를 상환 청구권이라고 불러. 상환 청구권. 근데 이 상환 청구권은 자기의 직전의 전자, 얘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자 누구한테나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나. 요걸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직전이든 뭐 그 전이든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얘는 어음금 1,000만 원에다가 뭐 기타 이자나 비용 같은 거를 추가해갖고 이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급을 해줄 때 당연히 어음하고 상환을 해요. 그럼 얘는 돈 받고 어음을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음 돌려받은 다음에 다시 자기의 전자들한테 재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재상환 청구권. 자, 어음 법률관계. 만기까지는 어음이 유통이 돼요. 어음이 양도가 돼서 유통이 돼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최후의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게 지급 제시를 해서 지급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지급이 거절되면 자기 전자한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환 의무를 이행한 그 전자는 그 어음을 회수한 다음에 자기의 또 전자한테 재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이래요. 자, 근데 이 상환 청구권이라는 거 요거는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라는 걸 거쳐야 돼요. 상환 청구권을 보존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 그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아까 여기 2020년 2월 3일 요때가 이제 만기라 그랬죠? 이걸 만기라고 하는데 지급기일이라는 표현도 쓰고 만기라는 표현도 쓰고 뭐 그래요. 여기 어음면에 표시할 때는 지급기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법문상의 법률 용어는 만기야. 만기예요. 근데 방금 만기 이제 청구를 한다 그랬는데 요 상환 청구권 만기에 청구를 해서 못 받으면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상환 청구권 행사하려면 상환 청구권 보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보존 절차는 어떻게 거치는 거냐? 요 만기가 있죠. 그 만기일 2020년 2월 3일이죠. 요 날하고 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3일 정도 내에 지급 제시를 해야 돼. 얘한테 지급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상환 청구권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만기로부터 뭐 한참 지나갖고 지급 제시하면은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게 돼. 요때 3일 동안 요 기간을 지급 제시 기간이라고 불러요. 요때 주채무자한테 지급 제시를 했어야 돼. 그리고 이 지급 제시는 적법한 것이었어야 돼요. 적법한 것. 적법한 지급 제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중에 그 백지엄이라는 걸 배우는데 백지엄 같은 경우에는 백지 보충권을 행사한 이후에 완전한 어음으로서 해야 된다. 뭐 그럴 때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관심을 더 두셔야 돼.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돼요. 지급 거절 증서. 얘한테 지급 제시를 했는데 얘가 지급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야, 돈 안 줄 거냐? 나하고 잠시 그 서초동 앞에 있는 그 공증인가 법무법인 같은 데 가갖고 네가 지급을 거절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공증문서를 하나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걔 공증 가서 얘기를 하면 돼. 변호사님, 이 지급 거절 증서 좀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급 거절했다는 거 그 직원이 다 써와. 그래갖고 거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지급을 거절했다라는 게 증명되는 인증받은 문서가 생기죠. 그거를 작성을 해야 돼. 얘하고 같이. 얘한테.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시켜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보통 어떤 권리가 발생하려면 어떤 권리가 발생하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민법에서도 봤고 뭐 많이 봤죠. 근데 그 요건이 충족됐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뭘로 증명을 해도 상관이 없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대금 지급채권을 취득을 하죠. 다시 말해서 매매대금 지급채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요건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법이 정하지 않았죠. 뭘로 증명해도 상관없지. 보통은 계약서로 하겠지만 뭐 증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녹취록으로도 할 수도 있어. 뭘로 해도 상관없어. 자, 상환 청구권. 근데 요거는 좀 예외예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은 요건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했는데 얘가 거절했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이행해라, 너희들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아까 민법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하려면 지급 제시를 한 사실과 지급을 거절한 사실만 입증이 되면 얘는 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어야 됨이 원칙인데 우리 법은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법으로 딱 정해놓고 이 증명 방법을 갖췄을 것, 이것을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적법한 지급 제시 기간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하고 지급이 거절될 것, 그리고 거절한 사실을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을 통해서 증명할 것.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상환 청구권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디어 요 요건 충족을 해서 얘한테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요 전자들 입장에서는 얘가 나 지급 제시했는데 지급이 거절됐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이행해라. 그러면은 이걸 왜 주체무자가 이행하지? 내가 이행해. 내가 대신 이행해. 야, 그 주체무자가 거절한 거 맞아? 증명해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은 입증 방법을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됐겠지. 그것도 확실한 걸로. 확실하지. 공동사무소에 가서 인증받으면은 언제 인증받았는지 날짜까지 딱 나오고, 날짜가 나오면은 지급 제시 기간에 지급 제시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겠죠? 지급 거절된 사실도 인증 사실로서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그래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 요건을 갖추면 이제 상환 청구권이 보존돼서 얘네들한테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돼요.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어음 법률 관계의 전체 프로세스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갖고 이제 앞으로 엎어치고 매치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공부할 건 뭐냐 하면 딱 두 가지야. 크게 놓고 보면 딱 두 가지야. 얘가 얘한테 청구했다가 거절되면 얘한테 청구할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 권리가 있느냐, 아니면 얘한테 의무가 있느냐. 계속 그거 따지는 거야. 그거 따지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그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뭐 있는 경우가 있고 사유들이 많이 있지. 그 사유 하나하나를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인물 봤죠? 지급인, 수취인. 그리고 얘는 있어요. 그리고 뭐 등장인물로 설명해도 되고, 이제 어음행위로 설명해도 되는데, 어음행위로 설명을 하고 해볼게요. 자, 어음행위라는 건 뭐냐면, 어음을 갖고 행해지는 법률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음행위를 하면은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겠죠. 이 약속어음에서 어음행위는 3개가 있어요. 발행, 그 다음에 배서, 보증. 이 3개가 있어요. 발행이라는 거는 만기에 이 증권 갖고 오면은 어음금액 지급해 줄게 라고 약속하는 행위로서 이거는 주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예요. 그죠? 내가 이거 만기에 가면 약속해 줄게, 어음 줄게 약속을 했으면은 의무가 생기잖아. 돈 줄 의무. 그래서 주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예요. 배서는 뭐냐? 이 어음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배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 양도 행위예요. 아까 얘가 그렇게 양도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양도할 때 이거는 그 배서예요. 배서라고 해요. 배서 효력은 기본적으로 가장 주된 효력은 권리 이전적 효력이에요. 채권이 이전하는 효력. 그리고 자격 수요적 효력이라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가서 보고, 중요한 거는 담보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적 효력. 배서의 주된 효력은, 즉 배서인의 의사표시상의 효력은 채권 양도예요. 그런데 이걸 양도하면 얘는 어땠어요? 아까 상환음은 부담했죠?
지급 안 했을 때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상환 청구권 보존하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자기가 그 어음금을 줘야 될 의무를 상환 의무라고 불러요. 상환 의무. 얘네들은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됐잖아. 요 상환 의무를 배서의 효력의 측면에서 보면 이걸 담보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배서라는 채권 양도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채권을 양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지만 거기에 부수해서 배서인에게 상환 의무라는 어음금 지급 채무를 부담시키는 효력도 있다는 거야. 그게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보증.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죠. 자, 어음행위를 했을 때 얘는 발행인으로서 주채무를 부담하고 얘는 배서인으로서 상환 의무를 부담하죠? 방금 봤잖아. 근데 그 의무를 보증할 수가 있어요. 보증. 갑 다시가 갑이 약속금을 발행할 때 보증을 했으면은 주채무를 보증을 하는 거고, 갑 다시가 A의 보증인이 됐으면 그러면 A의 상환 의무를 보증하는 거예요. C가 A한테 상환 청구권 행사할 때 A가 안 주면 얘가 대신 상환 의무 부담을 해주는 거죠. 이게 보증이에요. 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볼까요? 방식을. 발행할 때는 우선 여기에 기재사항을 다 기재를 하죠. 어음의 기재사항. 어음의 기재사항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대략 이렇게 돼 있어. 이 책 부록에 약속어음이나 헌어음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약속어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금 1,000만 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어음 용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을, 귀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이 지금 을한테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하얀색은 어음 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하고, 노란색은 갑이 직접 기재하는 걸로 해석해 볼게요. 을, 귀하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놓고 어음 용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위 금액을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지급기일. 이게 만기예요. 법에서 말하는 만기. 이게 2020년 2월 3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급지. 어디서 지급을 할 거냐, 이 약속어음을. 지급지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발행일.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발행인 갑. 발행인 이렇게 돼 나오죠? 갑 도장꽝 이렇게 써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재해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요거 다 쓰는 거야. 요게 어음 용지에는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 하얀색 부분은 어음 용지가 아니라 그냥 종이에다가도 이렇게 해도 이거 어음으로서의 효력은 있어요. 물론 그 어음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응? 그렇겠지? 그런 어음을. 근데 어음으로서 효력은 있는 거야. 찢어서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배서는 어떻게 할까? 배서는 요거 뒤집으면 배설안이 있어요. 뒤집은 다음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길겠지? 이렇게 되겠지? 뒷면이야 이건 이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칸이 나눠져서 앞면의 금액을 짝대기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날짜 쓰는 난 이렇게 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짝대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을이 배설을 한다. 을이 이제 A한테 배설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A 이렇게 쓰고 2019년 8월 3일 그 다음에 을 도장꽝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어음 용지에는 날짜를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사실 날짜는 사실 어음 요건, 배서의 요건은 아니에요. 날짜는 안 적어도 배서의 효력이 있어요.
피배서인란을 여기다 쓰고 배서인 기명날인 하는 거예요. 이게 배서의 방법이에요. 보증은 뭐 그냥 보증한다. 여기다 그냥 갑의 보증인 누구, 갑 다시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갑이 요런 용지에서 도장 찍어갖고 을한테 주면 을이 이제 갖고 있다가 A한테 배서할 때 저런 식으로 배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행위에서 중요한 거는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어음행위에는 기명날인이 요구돼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데 기명날인이라는 거는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걸 말해요. 그리고 서명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필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걸 서명이라고 얘기해. 둘 다 효력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설명할 때는 그냥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명날인이라고만 얘기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기명날인이 항상 다 모든 어음행위에서는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해요. 형식적인 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자에게 어음금 지불에 관한 채무를 부담시킨다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자, 발행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건 당연해요. 자기가 어음금 지급할 주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자기가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배서인은 자기가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안 했지. 얘가 배서인의 의사표시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야, 그냥. 근데 법이 권리를 양도한 자는 상한으로 부담해라. 해서 채무를 부담시키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이 되죠, 배서에도. 보증인도 채무를 부담하는 건 당연해요. 얘도 의사표시상의 효력이죠. 자, 어음 법률 관계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어음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제도를 배울 텐데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통성 보호야. 유통성 보호. 어음법의 유일한 지도 이념은 유통성 보호예요. 유통성이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통성이 보호되려면 어음으로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지.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A한테 차 사는데 그러는 거야. 야, 나한테 차 하나 팔아라. A가? 그래, 알았어. 얼마니? 1,000,000원. 야, 근데 A야, 내가 그 차 꼭 사고 싶은데 지금 내 돈이 없다. 내가 돈이 없는데 갑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하나 있어. 이 어음 주는 걸로 해서 이 결제를 할게. 이 결제의 수단으로서 어음을 줄 테니까 네가 2020년 2월 3일 날 가서 갑한테 청구해갖고 어음 받는 방식으로 이거 결제 받는 그런 식으로 우리 거래하자. 그랬을 때 A가 어음을 받으려고 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하자. 어음 받고 거래하자. 받으려고 해야 돼. 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A가 받으려고 하려면 이 어음이 결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결제가 2020년 2월 3일 날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어음 받고 거래를 할 거라고. 만약에 어음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얘는 어음 거래? 안 할래. 너 돈 없으면 나 그냥 차 안 팔고 말래.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리고 얘가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자기가 모르는 사유로 인해서 자기가 권리가 부인당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어음 거래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서 어음은 취득했지만 어음상의 권리는 없어. 이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첫 번째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되도록이면 채무자가 많은 게 좋아요. 어음 법률 관계에서는. 되도록이면 채무자가 많은 게 좋아. 지금 여기에서 얘한테 청구했는데 못 받으면 얘한테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로는 얘가 줘야 되지만 얘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얘한테라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준 거죠. 채무자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으면 좋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을 굳이 인정을 한 거예요.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유에 의해서 권리가 부인당하면 안 된다.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제 중요한 건데 봐요. 아직 A한테 넘어가지 않은 단계에서 봐요. 집을 샀는데 1,000,000원을 줄 게 있어요. 이거 결제를 위해서 어음을 발행을 했어. 그런데 어음을 얘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거야. 그래서 이 집 돌려줬어, 그냥. 그러면 갑은 을한테 1,000,000원을 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어음은 얘가 갖고 있지만. 응?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음상의 권리는 그래도 살아 있어요.
요게 계약이 해제가 돼도 어음상의 권리는 살아있지만 얘가 청구를 할 때 갑은 야, 내가 어음을 집 사고 그 매매대금 결제를 위해서 너한테 발행을 해준 건데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됐던 매매 계약이 해제됐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갑이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을이 A한테 차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갖고 어음을 그 결제 수단으로 넘겨줬어요. 근데 A는 갑이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됐던 매매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이걸 취득을 했어. 이러한 경우에 얘 이제 만기가 돼서 들고 있다가 청구를 했다. 갑한테 어음금 줘. 근데 갑이 그때 야, 그 어음 내가 을한테 집 사면서 1,000만 원 줄 게 있어서 그거 결제를 위해서 발행해 줬던 거였거든. 근데 그게 해제돼 갖고 그 어음 내가 결제해 줄 이유가 없어. 나 너한테도 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A는 자기가 알 수 없던 사정에 의해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은 A는 어음 취득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음법은 이러한 경우에 갑이 을한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던 사유, 요거 매매계약이 해제됐던 사유, 요거를 선의의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게 이제 유통성 보호를 위한 거죠. 그래서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어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 수 없었던 사정. 그거는 다시 말해서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 그 사정을 이유로 해서 자기의 어음상의 권리가 부인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채무자는 많을수록 좋다. 이 두 가지예요.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약속어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거는 약속어음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신용 제공 기능. 신용 제공 기능이라는 거 앞에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얘기를 했었죠. 돈 빌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 어음을 발행하면. 자, 요 단계에서 지금 2020년 2월 3일이 될 때까지 갑, 을, A, B 얘네들은 현금 없이도 다 거래를 했죠. 현금 없이.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돈 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약속어음의 법률 관계예요. 자, 이제 화나움 보시죠. 화나움은 저 위에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갑이 을한테 집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요. 근데 이때 화나움을 발행하는데 화나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급 위탁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때 화나움을 발행하면 뭐냐면 이런 거야. 화나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화나움. 그래갖고 1,000만 원, 뭐 아까랑 비슷하게 써 있죠. 위 금액을 이 화나움과 상환하여 을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병귀하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을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나움이라는 거는 병한테 을로부터 이 화나움을 양도받은 자에게 이 화나움하고 상환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위탁하는 증권이라고. 위탁하는 증권. 그 얘네들은 또 그러면은 이것도 지급기일이 있기 때문에 2020년 2월 3일이라고 쳐봐요. 이것도 지급기일이 2020년 2월 3일.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양도가 되다가요. B, C. C가 2020년 2월 3일 날 얘한테 들고 가서 지급 제시를 해요. 그러면 얘 부탁을 따라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주면 결제가 되는 거죠. 지급을 위탁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자, 그런데 얘가
얘한테 1,000만 원 지급해달라고 위탁을 왜 하겠어요, 도대체? 아무 이유 없이 얘한테 부탁하면 병이, 이런 미친놈, 네가 집 사갖고 1,000만 원 줄 돈을 왜 나한테 지급해 주라 그래? 갑이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지, 보통은. 얘가 위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은 서울에 살아요. 을은 광주에 살아. 광주에 살아. 그러니까 지급을 하려면 지급할 때 돈 들고 멀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신한은행 광주지점 이렇게 써놓고 신한은행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20년 2월 3일 전까지 돈 입금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행한테 입금해 놓을 테니까 광주지점에 을이 돈 찾으러 갔을 때 좀 지급을 해주세요. 입금을 해 놓을게요. 이런 거야.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전에 갑이 병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을 수 있어. 1,000만 원 받아야 될 상황인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1,000만 원 받아가 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야 병, 내가 지금 을한테 집 사갖고 1,000만 원 줄 게 있거든? 병도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간 거 나한테 돌려줘야 되지? 이거 받아서, 내가 너한테 받아서 을한테 주느니 네가 직접 을한테 줘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지급위탁증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급위탁증권인 화나움을 발행하면 바로 병이 을이나 을의 지시인한테 1,000만 원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얘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아요. 물론 돈을 빌렸으니까 대여금 반환 의무는 부담하지. 그건 민사상의, 그냥 소비대차상의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에요. 이 화나움상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요. 얘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요 지급을 위탁한 요 단계에서는 병은 갑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의무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 상태에서 어음 유통이 돼갖고 2020년 2월 3일 날 지급 제시를 했을 때 갑은 지급할 권한은 있어. 갑의 계산으로.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요 대여금 반환 채무 요거 변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 계산으로 지급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화나움상의 의무는 없는 거야. 병이 그러는 거야. 아니 예전에 그거 갚았는데 뭘 아직도 안 갚은 것처럼 그걸 대신 지급을 해달래? 난 지금 못 해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만 했다고 해서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화나움은 주채무자가 없는 상태로 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채무자가 없으면 얘네들이 어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지. 그래서 화나움에는 인수라는 제도가 있어. 인수. 인수는 뭐냐면 지급인이 그 화나움 내가 지급해 줄게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수예요. 그러니까 지급인이 내가 주채무를 부담할게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게 그게 인수고, 인수를 하면 지급인은 인수인이 돼요. 그러면 인수는 언제 하냐? 발행이 된 이후에 만기가 되기 전까지 얘가 됐던 만기가 되기 전까지 이 어음을 들고 지급인한테 가요. 이 지급인한테 가갖고, 야, 갑이 너를 지급인으로 해서 그 화나움을 발행을 했다. 다시 말해서 갑이 너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화나움을 줬다. 너 이거 진짜 지급해 줄 거니? 만기에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물어보는 거를 인수 제시라고 불러. 그때 얘가 그래, 내가 그 화나움 지급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인수야. 그래서 인수를 하면 얘가 이제 인수인이 되고, 인수를 하면요. 그럼 얘가 이제 이 화나움상의 주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주채무자. 약속음에서는 발행인이 주채무자였죠? 화나움에서는 인수인이 주채무자예요. 인수 제시는 만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인수에서 인수가 되면 이제 화나움이랑 똑같이 여태까지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이때 지급 제시 기간에 지급 제시를 해서 지급을 받으면 된다. 지급 못 받으면 상한청구권 보존 절차를 거치면은 얘네들한테 상한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헌화음에서는 이 발행인도 상환 의무자일 뿐이에요. 상환 의무자. 최종의 상환 의무자라고 부르죠. 이게 최종의 상환 의무자라고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이 발행인도 소지인한테 상환해주고 어음 받은 다음에 주채무자인 병한테 어음금 지급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왜 최종의 상환 의무자죠? 그렇게 물어본 학생이 있어요. 요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맞아. 얘가 주채무를 부담하니까 발행인도 상환 의무 이행하고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얘는 주채무자고 상환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의무자 중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사람은 갑이라는 얘기예요. 최종의 상환 의무자라는 얘기는. 얘는 주채무의 이행으로서 주는 거지 상환 의무의 이행으로서 주는 게 아니잖아. 자, 인수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발행, 배서, 어음행위가, 보증, 인수가 있죠. 참가 인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참가 인수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건 송 교수님 책에 지금은 이제 참가 인수가 있는데 예전에 한 4판까지인가 5판까지인가 그때는 아예 송 교수님 책에 참가 인수를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 아예 목차가 없었어요. 설명 자체를 안 했어. 시험에도 안 나오고 몰라도 돼 이건. 그러니까 인수까지만 있다. 인수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발행은 뭐예요? 저기서는 발행에는 주채무 부담 행위였죠. 여기서 발행은 주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아니죠. 채무 부담 행위는 아니에요. 이 발행은 이제 지급을 위탁하는 행위죠. 지급인 병한테 이 어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00만 원 지급해줘라고 부탁하는 행위죠. 의사표시상의 효력은 그거예요. 근데 법이 우리 어음법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어음 행위는 채무를 부담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최종의 상환 의무자로서 상환 의무를 부담하잖아. 그래서 어음금 지급 채무는 부담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의사표시상의 효력은 아니다. 그래서 담보적 효력이 있으니까 얘네들 다 상환 의무 부담하고요. 보증 뭐 아까 봤고요. 인수는 주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채무 부담 행위죠. 의사표시상의 효력이 채무 부담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헌화음 이렇게 봤고요. 수표 보시죠. 이 수표는 환엄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환엄이랑. 수표도 환엄이랑 비슷하게 지급 위탁증권이에요. 그래서 병한테 이 수표의 소지인한테 어음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럼 환엄하고 수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어음과 수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어음은 아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신용 제공 기능이라 그랬죠. 만기가 될 때까지 돈 없이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력, 그게 신용 제공 기능인데 그 신용 제공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그랬어요. 근데 수표에는 신용 제공 기능이 없어요. 수표는 지급 기능만 있어, 지급 기능만. 그래서 수표에는 신용 제공 기능이 발생되면 안 돼. 그건 엄격하게 금지돼요. 그래서 수표의 신용증권화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 수표라는 거는 지급 기능으로서의 기능만 있어요. 지급 기능. 그러니까 수표는 왜 발행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집을 사고 10억 원을 줄 게 있어요. 10억 원 그냥 돈으로 주려면 현금 10,000원짜리로 들고 가려면 얼마야 될까?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장이면 1억 원인가? 10억 원이면 10,000원짜리 10만 장 10,000원짜리 10만 장을 들고 가야 돼. 너무 무겁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을아, 내가 병은행에다가 10억 원 맡겨놓을게. 맡겨놓을 테니까, 네가 이 종이 맡겨놨어. 그리고 내가 병은행에다가 얘기해놨어. 이 종이 쪼가리 들고 오는 사람한테 10억 원 지급해주라고. 내 계좌에 10억 원 지급해주라고. 얘기해놨으니까 이거 들고 가. 그러면서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표 들고 병은행에 가면 그 돈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표라는 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야. 아까 어음은 어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였죠? 돈 빌리는 효과가 있는 신용 제공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수표라는 거는 돈 있는 사람이 현금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급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표에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돼.
화나움에서의 지급인은 은행이어야 되는데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수표는 반드시 은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표의 발행 절차를 보면 이렇게 돼요. 우선 발행이 나고 은행하고 당좌 예금 계약, 이런 뭐 당좌 차월 계약도 있을 수 있는데 당좌 예금 계약이라고 쳐요. 당좌 예금 계약. 당좌 예금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계좌 하나 트는 거죠. 계좌 하나 터놓고 돈을 맡겨놔요. 돈을 맡기면은 갑은 병한테 예금 채권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당좌 예금 계약에 더해서 수표 계약을 체결을 해요. 수표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에서 발행인한테 수표 용지를 줘요. 그 수표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 계좌에서 얘가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용지를 이용을 해서 수표를 발행을 하면 그러면 그 수표와 상환으로 은행이 소지인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호계산 계약을 체결해요. 상호계산 계약. 수표 계약에 따라서 갑이 줘야 될 돈 은행이 뒀으면은 갑은 그 금액만큼 은행한테 지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당좌예금 계약 체결했으니까 갑은 돈을 받을 게 있고, 그래서 지급할 돈, 받을 돈 상호계산해서 상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계약을 체결해서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수표는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맡겨놓은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첫 번째로 수표에는 인수라는 제도가 없어요. 수표는 끝까지 주체무자가 없어. 그래서 얘도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수표는 지급 제시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0일이에요. 이 발행일은 수표상의 발행일이에요. 실제로 발행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표의 발행일로 기재된 날,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이 이게 지급 제시 기간이에요. 요 열흘 동안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요 열흘 지나기 전에 얘가 지급 제시를 해요. 지급 제시 병한테. 그럼 지급을 해주면 다행이야. 지급을 해줄 수는 있죠. 병은 갑의 계산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갑이 병한테 지급을 해달라고 위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은 인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체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을 할 의무는 없어. 돈 맡고 있다가 얘가 돈 맡겨놨으면은 지급하는 거고 맡겨놓은 돈이 없으면 당좌예금 계약에 따라서 맡겨놓은 돈이 없으면 갑이 수표는 발행했지만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없네. 그러면 지급을 거절해요. 의무는 없어요. 지급할 의무는. 지급할 의무 없는 상태에서 한 열흘 동안 유통이 되다가 지급 제시를 하고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했으면은 여기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근데 수표 지급 제시 기간 이후에 지급 제시를 했다. 그러면 상환 청구권 보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 지급이 거절되면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유통되는 유가증권인 거죠. 그래서 수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증거나 방지다. 그래서 얘가 주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니까 A가 병은행한테 배설을 했다. 병은행. 그래서 A가 병은행한테 배설을 했다. 만약에 여기서 어음법률관계 그대로 하면 병은행이 또 B한테 배설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병은행한테 지급 제시했다 거절당하면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럼 병이 상환 의무자로서 수표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이건 안 돼요. 은행이 지급인이 수표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도록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급 은행한테 배설을 하면 이건 영수증의 효력밖에 없어요. 자, 요 정도 보시면 이제 어음수표의 기본적인 내용은 보신 거예요. 요거 갖고 이제 엎어치고 매치고 할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볼게요.